네, 안녕하세요. 저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대응역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범죄는 과거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국제적이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개인이 저지른 일탈 행동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해석하는 방식이 저희가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정책이 되고, 만약에 이런 정책을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되게 되면 정책도 제자리 걸음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학이 말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범죄와 정책, 그리고 나아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 순서로 하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범죄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평소에? 지금 하나, 둘, 셋. 한 6분 정도, 예, 6분, 10분 정도 그래도 들어주셨는데, 범죄학 하면 혹시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뭐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지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보통 제가 범죄학을 공부했어요 라고 하면 1번으로 나오는 말씀이 프로파일러세요? 이거고,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무서운 걸 공부하시는구나 라는 이제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언제 나오시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데요. 답을 드리면 프로파일러 아니고요.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아직 제 차례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걸 보면 사실 범죄학이라는 이 영역 자체를 범죄 심리학과 좀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범죄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제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범죄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과 정책학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갑자기 재미있던 내용이 재미가 확 없어지면서 좀 관심을 많이 잃으세요.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은 제가 범죄학자로서 이제 왔기 때문에 범죄학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범죄학은 사실 범죄의 원인과 패턴, 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죄 심리학이 하고 있는 이제 영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역량이,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상황들이 개인에서 오는 것이 바로 이제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범죄학에서는 이런 개인들의 이제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요소들이 모두 다 종합되었을 때 이제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저희가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지역적인 이슈, 환경적인 이슈, 사회 구조와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학의 접근은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제 간명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범죄 심리학이겠죠. 프로파일러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이 제가 하고 있는 학문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있는 것은 환경범죄학이라는 분야인데요. 여기는 사실 사회과학자들도 하지만 건축을 관련한 분들도 이 분야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사회의 환경을 바꿔서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요인이 중첩돼서 이제 생기는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범죄학자를 만나셨을 때 프로파일러? 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범죄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 소속을 보시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학을 하는 사람이 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형사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정책은 뭘까요? 저희가 형사정책은 이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그 예방이나 수사, 처벌, 교화를 포함한 재화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야는 아마도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야는 뉴스에서 보기에 가장 좋은 분야, 처벌입니다. 양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형량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수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관심도가 이제 그쪽에 있으시고. 근데 이제 사실 예방이나 재활, 교화 이쪽은 조금 더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 연구원은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으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정책 연구로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중대한 그 범죄들이 있어요.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범죄들이 있으신데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범죄에 관련된 언론 보도가 좀 집중되기 시작하면 이 어느 순간에 이후 정책에 대한 이제 정책 그 대안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죠. 형량을 높여야 된다, 뭐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 정책들이 쏟아지는데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그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그 삼진아웃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삼진아웃 제도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약한 범죄를 저질러도 3번을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수감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진아웃 제도를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이 삼진아웃 제도는 대체 근거가 뭡니까? 왜냐면 3번을,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4번을 저지르려는 법도 없고, 그리고 이 3번이 굉장히 경미한 범죄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절도를 했다거나. 그럴 경우도 무조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감이 되는데, 왜 이러한 그 제도가 있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제도를 그 개발한 사람이 야구를 좋아했겠지.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다음에 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대중이 푸시를 받아서 이제 어떤 범죄든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정책 이반자들이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면 그런 식의 제도들이, 그런 식의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의 연구는 그 형사정책 연구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형사정책 연구는 실제로 이러한 제도나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과학적이라는 것은 막 실험을 하는 그런 실제 과학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알아보고 현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제도들에 대해서도 제도들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진단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한계가 뭔지를 파악해서 보완을 하는 형태의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재미없죠. 조금 생각하신 거는 막 프로파일링을 해서 막 사건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조금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죄학자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분야, 예방, 수사, 처벌, 교화 이 4가지 분야에서 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죄학자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다 중요한데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사법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그 수용 시설에 뭐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점점 많아지면 사실 이 운영되는 것이 저희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점점 더 부담이 될 거예요. 가둔다고 다 이게 좋아지는 현상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도 있지만 진짜 제가 원하는 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정부에서 많이 내세우고 있는 많은 예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러한 예방 정책들이 개인에게 좀 과도한 책임을 좀 지우게 한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연구원 의견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성범죄자 알림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성범죄자 알림이 그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죠. 왜 알려주기만 하지? 라는 부분이 있죠. 조심은 우리가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게 되면 뭐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들의 인식에서는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나에게 제가 그렇다고 옆집에 누가 뭐 성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뭐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전세 사기 같은 이제 상황들도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려면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봐야 되고, 내가 가장 그 정보에 대해서 빠삭해야 제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위험성이 좀 더 낮춰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그리고 아까 K 콘텐츠 또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K 콘텐츠 유출 이런 것도 다 사실 지금 저희가 본인이 조심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방정책이 개인이 조심하세요. 뭐 알림 문자 온다고 누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안내가 간다거나, 물론 이것도 다 도움이 되지만 범죄 예방 정책상에서, 하지만 국가 정책이 보여줘야 되는 어찌 보면은 국민의 안전과 범죄로부터의 보호 입장에서는 약간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범죄에는 사실 되게 구조화되고 있어요. 조직범죄처럼 지금 보이스피싱을 제가 당한다고 해서 그 보이스피싱 범죄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조직화되고 국제화돼서 지금 이 모든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개인 간의 범죄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개인 간의 범죄가 더 이상 아닌데 개인에게 그 범죄 예방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들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제 보기에는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피해를 당하셔도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캄보디아 사건이 있었었던 이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여기도 지금 아무튼 뭐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이제 간 분들이 가서 착취도 당하고, 뭐 인신매매죠. 노동 사이버 범죄에 또 연루되기도 하고, 스캠 사건에 또 이렇게 공범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이제 결합된 형태의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뭘 해서 이제 범죄 예방을 국가적으로 막는다, 이게 지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마약이나 뭐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 그리고 K 콘텐츠 웹툰 유출도 최근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 이후에 공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피해자분들을 좀 많이 피의자분들을 많이 소환을 하고, 지금 현재 뭐 어제 그저께 뉴스도 보니까 많이 피해 상황이 이제는 조금 문자를 받는 빈도가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 저희가 쉽게 놓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제가 좀 제언을 드리면, 우선 제가 생각하는 최우선 전략은 일상적인 공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국가들의 또 형사사법 체계들이 있을 거고, 기관들에서 종합적으로 실무선에서의 다자 간의 다 여러 국가 간의 그런 협력 구조를 이제 유지하고 계신다면, 평소에 이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문제적인 이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다 무언가 발견됐을 때, 그럴 때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뭐 제가 새로운 거를 그 전략을 지금 재현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 생각하건대 이러한 일상 공조를 했을 때 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모든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된 모범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한계점은 뭔지 과학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재현하는 형태로 가야지 이제 또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희 연구원과 또 이건 개인적인 좀 의견이지만 저희 연구원과 외교안보연구소와의 약간 협력을 통해서 향후에도 이러한 관련된 연구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저희가 국가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가 좀 협업을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첫 강연에서 사무관님께서 선진 외교 말씀하셨는데요. 룰 메이커가 돼야 된다. 되게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저희도 이런 분야 범죄 공조 대응 분야에서 이제 룰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수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제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여러 형사 정책들을 보더라도 실제로 저희의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수준은 우리나라의 형사 정책 관련된 정책적인 접근들을 많은 국가에서 답습하고 배워가고 싶어 합니다.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앞서 나가면서 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이 분야에서도 할 수 있다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메시지였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